자, 이번 시간에는요, 4월 13일 날짜 일반전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요, 장기 투자 목적으로 해서 구입한 주식회사 K의 주식 관련해서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300주를 한 주당 2만 원으로 해서 매각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관련된 증권거래세와 거래 수수료가 현금으로 지급됐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해당 주식에 대해서 어떠한 계정 과목으로 해서 처리가 돼야 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시장성은 있지만 장기 투자 목적이라고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성. 따라서 우리가 배운 유가증권으로 해서 분류한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처리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도 여러 가지 코드가 있지만 우리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투자자산 쪽으로 해서 178번 코드를 선택한다라고 했었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주의하실 건 뭐냐면 해당 매도 가능 증권 같은 경우는요, 당해 연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직전 연도에 취득을 해서 기말에 평가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처음에 취득했을 때는요 500주라고 했고 한 주당 18,000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이것이 기말 시점으로 해서 한 주당 22,000원이 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차이가 얼마냐면 4,000원이라는 거죠. 4,000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기말에 어떻게 해서 회계 처리가 되느냐라고 하면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해서 4,000원에 500주 곱해서 계산해 보시면 200만 원이 되겠고요.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평가 이익으로 해서 200만 원 이렇게 반영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내용을 정리하시고 여기에 300주를 매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하실 거는 처음에 취득한 것은 500주지만 매각한 것은 300주라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고려해서 관련된 회계 처리를 갖다가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3일 날짜에 보시면요. 일단 회사 입장에서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해서 자산의 감소가 일어났겠죠. 대변 쪽으로 해서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하겠습니다. 178번 선택하시고 입력을 하시고요. 금액은 얼마냐라고 하면 이게 기말 시점을 해서 22,000원으로 해가지고 계산이 됐었죠. 그리고 그게 300주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300 해가지고 계산하시면 금액은 660만 원이 되겠습니다. 66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증권거래세와 거래수수료가 발생이 된 부분은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현금으로 해서 금액 42,000원 반영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여기서 투자자산에 대한 처분이익이 있거나 그 다음에 손실이 발생이 됐을 텐데 관련된 이익은 어떤 식으로 해서 계산하느냐. 지금 이게 매도 가능 증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매도 가능 증권은 취득했을 때 금액과 나중에 매각하는 시점에서의 금액을 비교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이때가 얼마였냐면 18,000원이다 라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매각은요. 매각은 한 주당 2만 원에 처분하고 라고 돼 있으니까 지금 2만 원에 처분했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와 이것만큼이 결과적으로 처분 이익으로 해서 계산이 되겠습니다. 얼마가 되겠어요? 한 주당 2,000원씩 계산되는데 여기에 300주가 되기 때문에 금액은 60만 원 이렇게 되겠죠. 60만 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60만 원인데 60만 원을 전체 다 여기에 반영을 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건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련된 유가증권을 갖다가 매각했다라고 했을 때 관련 수수료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느냐라고 하면 단기 비용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처분 이익에서 차감하거나 처분 손실에 가산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동일한 내용이 이제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반영한다라고 하면 대변 쪽으로 해서 매도 가능이라고 해서 한번 찾아보시죠.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관련했을 때 평가 이익이라든지 평가 손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처분 이익이나 손실도 해서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처분 이익을 갖다가 반영하시고 금액은 전체 60만 원이 아니라 그 중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얘를 뺀 42,000원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해서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55만 8,000원으로 해서 입력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차변 쪽으로 해서 보통 예금은 돈이 들어오는 금액이 있어요.
자, 금액이 얼마냐라고 하면 300주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2만 원에 처분했다라고 했으니까 금액은 600만 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600만 원. 자, 문제는 뭐냐면 120만 원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해서 처리해야 되냐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취득했을 때 18,000원, 해당 기말 시점으로 해서 직전여도 기말 시점으로 해서 22,000원 올랐다.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평가 이익을 반영한 것이 200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 그 200 가운데서 200만 원 중에서 지금 전체가 500주인데요. 300주는 매각을 했다라고 했으니까 그 매각한 금액과 관련됐을 때는 여기서 같이 정리를 해줘야 돼요. 따라서 이 금액이 120만 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120만 원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평가 이익 관련했을 때 대변에 나타난 것을 매각함에 따라서 차변조로 옮기면서 같이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면요. 바로 이 차이 나는 것이 120만 원 그 차이가 되겠어요. 차이가. 차변 쪽으로 해서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하고 평가 이익을 갖다가 반영해서 여기에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해서 처음에 취득했을 때, 그다음 기말 시점에 평가한 이후에 매각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처분 이익이나 손실을 어떻게 산정할 거냐라는 문제와 그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평가 손익 관련했을 때는 손익계산서 계정이 아니라 우리가 자본 쪽에 들어가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쪽으로 처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해서 매각한다라고 하면 그 매각 시점에서 같이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반대쪽으로 해서 정리해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회계 처리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3번 문제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에 14번 마지막 문제 보시면 4월 14일 날짜로 해서 영업부 사원 이주몽 씨의 퇴직으로 퇴직금을 다음과 같이 정산한 후에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회사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퇴직금의 전체 총액을 보시면 1,800만 원인데 맨 밑에 보시면 기초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이 1,000만 원이 있고 그 외 나머지 퇴직금에 대한 지급 내용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사람이 퇴사하는 시점에서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은 얼마였을까요? 당연히 다른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1,000만 원 그대로 해서 유지가 됐을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퇴직금 관련했을 때 회계 처리에서 주의하실 거는 맨 먼저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을 검토하고 그 잔액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면 충분한지 충분하지 않은지를 검토하셔야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충분하지 않아요. 따라서 1,000만 원까지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해서 처리하고 초과되는 800에 대해서는 퇴직급여로 해서 비용 처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14일 날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변 쪽으로 해서 보시면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 쪽으로 먼저 반영을 해보도록 하죠. 금액이 얼마냐면 1,000만 원이라고 했었죠. 근데 실제 퇴직금에 대한 지급은 1,800이라고 했으니까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퇴직급여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퇴직급여인데 여기서 영업부 사원의 이주몽 씨가 퇴사함에 따라서 지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몇백 번대 코드를 쓰셔야 돼요. 800번대 코드를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800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대변 쪽으로 보시면요. 여기 아주 특이한 내용이 나옵니다. 국민연금 전환금 회사 납부액 200만 원. 자,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는요. 국민연금 관련했을 때 그 지급하는 금액이 있는데요. 회사가 반 부담하고 나머지 반이 근로자 본인이 부담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과거에는 이 전체 이제 지급하는 금액의 3분의 1은 회사에서 부담하고 3분의 1은 본인 부담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누가 했냐면 회사가 퇴직금 쪽으로 해서 국민연금을 갖다 내줬단 말이죠. 얘가 뭐냐라고 하면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국민연금 전환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오래전이죠. 그러니까 99년 4월 1일 이후에는 이게 바뀌었고요. 99년 4월 1일 이전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3분의 1은
회사가 퇴직금 쪽으로 해서 지급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주몽 씨는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회사에 근무해 왔었다라는 것을 갖다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전환금 관련했을 때 금액도 반대쪽으로 해서 처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세자금 대여금 관련했을 때 500만 원이 임직원 단기 채권 관련했을 때 계상돼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분이 퇴사를 하면서 퇴직금과 그 금액을 상계해서 이제 처리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는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관련했을 때 예수금 처리하시면 되고, 그걸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변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 전환금 이 부분이 이제 반영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금액을 보시면 2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직원 관련했을 때 단기 차입금, 여기에 채권 채무 거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관련된 이주몽 찾아보시면 있단 말입니다. 금액이 얼마냐면 500만 원이죠. 그리고 예수금 관련했을 때, 즉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한다라고 하면 금액이 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보통예금, 즉 1,050만 원 이렇게 해서 반영하시면 되겠죠. 만약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대해서 금액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조회해서 금액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국민연금 전환금에 대한 처리를 어떤 식으로 대변 쪽에 집어넣어서 다 마무리하도록 한다라는 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관련된 채권에 대해서 상계한다라고 했을 때 거래처에 대한 코드까지도 같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관련된 일반 전표 입력까지 살펴보셨고요. 이후에 매입 매출 전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일 날짜고요. 국고 보조금에 의해 취득한 기계장치를 토송해 외상으로 처분하고요.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했습니다. 처분하기 전까지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 누계액은 적정하게 회계 처리되었으며 기계장치 내용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처분 전까지 감가상각비가 적정하게 회계 처리가 됐다는 의미는 뭐냐면 기중에 지금 4월 1일 날짜로 해서 매각이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4월 1일 시점까지 감가상각비가 고려돼서 반영이 됐다. 그런 의미가 숨어 있는 것이죠. 4월 1일에 매각했습니다. 그러면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의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을 갖다가 반영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원래 회계적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면. 근데 그걸 갖다 이미 다 반영해서 지금 숫자로 표시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당신은 어떻게 해요? 별도로 이거 계산할 필요 없다라는 걸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기계장치를 취득함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을 통해서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계장치를 매각했을 때 해당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이 경우는요. 감가상각 누계액 처리와 동일하게 같은 방식으로 해서 움직이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기계장치를 갖다가 매각을 하고 감가상각 누계액을 갖다가 회계 처리한다라고 하면 차변 쪽으로 해서 처리를 했었잖아요. 똑같아요. 흐름이. 그래서 이에 따른 국고보조금도 동일한 방식으로 해서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세금 계산서를 갖다가 발급했기 때문에 11번 과세라고 하시고요. 품목에서는 기계, 장치, 매각이라고 하겠습니다. 금액은 1,000만 원이고 부가가치세가 100만 원. 그리고 여기서는 토송이라고 했으니까 반영을 하고요. 전자에서 여라고 체크하겠습니다. 분기에는 혼합이라고요. 이 경우가 바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있어서의 차이가 나타나는 사례가 되겠죠. 그런 차이가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간주임대료,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정자산에 대한 매각 이런 것들이 그 과세표준과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의 차이를 유발하는 몇 가지 사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시고 밑에 대변 쪽에 제품 매출로 처리되는 건 아니고 기계장치라고 해서 반영을 해주셔야 되겠죠. 3,000만 원. 그리고 차변 쪽으로 해서 기계장치 관련된 감가상각 누계액을 반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고보조금 관련했을 때 기계장치가 있죠. 이 부분을 갖다가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요. 나머지 여기서 돈을 받았느냐라고 하면 돈을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고요. 여기에서 외상으로 이렇게 해서 외상으로 처분했다.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외상거래했다라고 하면 외상매출금이라고 있지만 지금은 일반적인 상거래 외, 즉 자산의 매각을 통해서 외상거래했기 때문에 미수금이라고 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죠. 금액은 바로 이제 1,100만 원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서 반영하시면 되겠고요.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00만 원. 자, 그리고 나서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갖다 반영해야 되는데 보시면 우리가 기기장치를 매각함에 따라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나타나는지 손실이 나타나는지 계산을 또 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차변과 대변은 언제나 일치가 돼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대변이 더 커요. 그러면 어디에 숫자를 갖다가 반영해야 되느냐? 차변에 넣어야 되겠죠. 따라서 차변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차변의 처분 손실로 해서 반영을 하시고요. 금액으로 본다라고 하면 161만 7,500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를 마무리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보시면 4월 2일 날짜가 되겠네요. 회사는 신한은행부터 은행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중고 포토트럭을 1,100만 원에 현금으로 구입했습니다. 신한은행은 포토트럭 판매에 대해서 관련 세법상의 규정을 준수해서 증빙을 전자발행하였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한은행에서 도대체 전자로 해서 뭘 발행했는지가 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지 아니면 전자계산서를 했는지 전혀 언급이 없는 상태에서 뭐라고만 해요? 관련 세법상의 규정을 준수하고 이렇게 해서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뭐냐라고 하면 주된 사업과 관련했을 때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공급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공급에 대해서는 이제 뭘 쫓아간다라고 했어요. 이게 해당 그 재와 대상 그 자체를 갖다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된 사업과 관련했을 때 내용을 쫓아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은행, 즉 금융기관은요. 과세사업자냐 면세사업자를 먼저 확인해 주셔야 돼요. 보시면 신한은행은 면세사업자다라는 겁니다. 면세사업자. 그러니까 면세사업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했을 때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얘를 과세로 보지 않고 뭘로 본다? 면세로 처리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예, 그 내용을 여기서 적용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포토를 갖다가 공급했지만 그 주체가 누구예요? 신한은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한은행 면세거든요. 면세에서 주된 사업과 관련했을 때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이러한 공급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주된 사업을 쫓아가서 면세로 처리해야 된다. 따라서 유형 체크에 있어서 우리가 받았는데 50번대로 해서 51번이냐 54번이냐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면세로 해서 받았기 때문에 53번이 되겠습니다. 53번 포터 트럭이라고 하고요. 금액은 1,100만 원. 신한은행 전자로 해서 받았고요. 분계를 보시면 현금으로 구입했다라고 했으니까 1번 체크하신 다음에 여기서 차량 운반구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시면요. 주된 사업 관련해서 일시적, 우발적 공급이라는 거죠. 주된 사업이 금융, 보험 이런 쪽이기 때문에 뭐가 돼요? 면세가 된다라는 겁니다. 면세. 따라서 차량의 공급 관련했을 때 뭘로 해석해요? 면세로 해석을 한다. 면세. 그리고 이걸 통해서 계산서 발행이 되었다라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4월 2일 날짜 관련했을 때는 우리가 53번에 면세로 해서 처리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보시면 회사는 토송에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으며 이러한 문제를 고려해서 부가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관련 자료를 입력하시오. 4월 1일 날짜 보시면 주문이 있었죠. 납품 주문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건 뭐냐면 주문을 했을 때 관련 규모가 어느 정도 됐는지 봐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4월 2일 날짜 보시면 주문받은 제품을 회사가 직접 운송하던 도중에 부주의로 5개가 파손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파손 제품을 추가로 납품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됐다라고 하면 걔는 어떻게 해요? 부가가세 과세표준 계산하는 데 있어서 차감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4월 3일 날짜로 해서 토송에서 제품을 검수하는 과정에서 10개의 제품에 미비한 하자가 발생하여 10개의 제품에 대해서 개당 100원씩 판매가액을 인하하기라고 검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일종의 애누리라는 거죠. 애누리. 대금은 한 달 후에 받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다라고 하면 계산을 해보시면요. 언제 날짜로 해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을까를 우선 검토를 해봐야 돼요. 4월 1일 날짜냐? 4월 1일은 그냥 납품에 대한 주문만 받았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부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은 어떻게 해요? 재화의 공급을 갖다가 한 그 시점으로 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된다라고 학습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4월 1일은 단순히 주문만 받은 것이니까 아니고요. 4월 2일 날짜가 비로소 직접 운송해서 전달을 해줬다라고 했으니까 2일 날짜가 여기서는 타당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일 날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금액을 인하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내용 보시면 100개가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5개는 파손이 됐어요. 얘는 빼야 되겠죠. 그리고 10개 관련했을 때 애누리가 발생이 됐습니다. 하나당 얼마씩이요? 100원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냐면 1,000원이죠. 1,000원. 그 다음에 이거는 5개인데 지금 하나당 1,000원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깎아준 금액이고요. 이거는 1,000원씩으로 하면 5,000원이 됩니다. 5,000원. 이렇게 해서 이거는 하면은 10만 원이죠. 10만 원. 따라서 10만 원에서 파손된 5,000원 빼고 애누리 한 1,000원 차감한다고 한다면 전체 금액이 얼마가 되겠어요? 94,000원이 되는데 주의하실 거는 지금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 부가가치세는 전부 다 별도라고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공급가는 94,000원, 그에 따른 부가가세 10% 하니까 9,400원으로 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날짜는 어느 날짜로 해요?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으로 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 1일 날짜로 해서 11번의 과세라고 하시고요. 제품이라고 하겠습니다. 금액은 94,000원. 토송으로 돼 있고요.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했고 분기에 있어서는요. 대금은 한 달 후에 받기로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외상으로 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외상 매출금 금액이 나와 있고 제품 매출과 부가가세액으로 해서 구분 표시가 되고 있네요. 자, 이어서 네 번째 문제 보시면 4월 4일 날짜입니다. 당사는 화성에 공장을 신축할 계획으로 라고 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요. 즉시 그 건물을 철거하였습니다. 동건축물 철거 작업 관련했을 때 현대건설로부터 1,000만 원 부가세 별도로 해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대금의 30%는 현금으로 나머지는 한 달 후에 지급하기로 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과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것이냐라는 거죠.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는요. 공장을 신축할 계획으로 해서 건축물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를 갖다 다시 철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철거의 주된 목적은 뭐냐라고 하면 땅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신축하기 위해서 땅 작업을 하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기존의 건물은 우리가 쓰기 위해서 구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걔를 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금 계산서를 받았지만 사실상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 건물이 아니라 토지 쪽으로 해서 반영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토지 관련했을 때 이러한 매입세액을 갖다가 받았다라고 하면 관련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까? 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불공으로 해서 처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실무에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매입세 공제가 되는 51번으로 해서 체크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뭐와 관련된 거예요?
토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철거 비용이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어차피 품목 같은 경우는 점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입력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1,000만 원에 100만 원 현대건설이라고 하고요. 현대건설하고 전자 붕괴에 보시면 일단 여기 불공제 사유라고 나와 있는데요. 체크해 보시면 토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붕괴에 있어서는 혼합으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보시면은 이게 어떤 내용의 성격이라고 했어요? 토지에 산입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차변 쪽으로 해서 토지 반영을 하시고요. 대변 쪽으로 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 현금은 나간 부분이 30%라고 했어요. 부가가세까지 고려한다라고 하면 330만 원이 되겠죠.